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72부 정문부 경성을 수복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592년 9월 남도에서는 경상 좌병사 박진이 경주성 탈환에 성공했을 무렵이었어요. 북도에서도 일본군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일본군은 고니시와 가토를 각기 선봉장으로 삼아서 고니시가 평안도를 그리고 가토가 함경도를 공략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고니시가 조선군과 여러 차례 교전을 벌이면서 평양성을 함락한 거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가토는 해정청 전투에서 한번 승리한 이후에 함경도 지역의 토착 세력들이 사실상 이제 반기를 들게 되면서 함경도 일대를 무혈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미 7월 무렵에 함경남도 일대를 석권한 가토는 그 여세를 몰아서 함경북도로 진격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국경인 국세필 등 토착 세력들의 협조로 회령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을 해요. 사실상 이제 육진이 있는 곳까지 가토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된 거죠. 본래 가토는 전쟁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주전론자였고 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가토가 함경도 일대를 석권하게 되었으니 그는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다음 목표를 요동 공략으로 상정을 하게 되죠. 왜냐면 초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 목표가 조선이 아니었어요. 조선은 당연히 먹는 거고 그 다음번에 이제 어디로 가겠다. 명 제국을 먹고 나중에 인도까지 가겠다.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심찬 계획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찬성론자였던 가토는 내가 이제 함경도까지 찍었고 뭐 고니시가 듣자니 평양까지 갔다고 하니까 이제 왕만 잡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조만간 조선은 정리될 거고 이제 곧 요동으로 진출을 해서 산해관을 돌파해 북경을 점령할 날이 머지 않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슬슬 가토가 요동으로의 진출을 좀 엿보게 되는데요. 약간은 조금 김치국을 먹는 감이 없잖아 있긴 있죠. 당시 요동 지역은 여진족들이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제국은 심양성을 중심으로 여진족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당시 요동 지역 전역이 다 명제국의 영토라고 보기 힘들었고 주로 심양을 비롯한 서부 지역이 명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지역이고 좀 이제 동쪽 산간지대로 가면 갈수록 흔히 이제 예전에 우리 독립군들이 활동했던 지역이죠.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진족에 대한 통제는 약해지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두만강 일대에 있는 여진족들은 아무래도 조선 쪽에서 많이 통제하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제 평안도 방면으로 진출한 고니시의 경우 압록강을 건너면 곧바로 명제국의 요동군과 충돌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함경도 방면으로 진출한 가토의 경우에는 명군보다는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될 것은 두만강 일대의 세력을 구축한 야인 여진들, 여진족을 크게 셋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압록강 근처의 건주여진, 두만강 근처의 야인여진, 그리고 내륙 쪽 깊숙이 사는 해서여진, 크게 세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두만강 앞에 있는 야인여진들이 가토의 다음번 상대가 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토는 본격적인 요동 진출에 앞서 야인여진들을 상대로 세력 정찰을 겸한 선제 타격을 나서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사료의 내용이 원체에 좀 빈약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전말을 알기는 힘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가토가 당장 두만강을 건너서 야인 여전들을 몰아내고 뭐 요동 지역에다가 영토로 갖다 점령을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병력 규모도 그렇게 컸던 것 같지는 않고 약간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쟤들 실력이나 좀 살펴볼까? 요런 생각으로 잠깐 좀 들어갔던 거 정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가토가 직접 간 건지 아니면은 부장한테 시킨 건지 그것도 조금 명확하진 않아요. 아무튼 간에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가토가 회령 지역에 있었던 토착 세력인 국경인 이 사람을 이제 앞세워가지고 아마 조선인 길잡이들이 여기에 좀 포함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일본군 선발대를 갖다가 포함시켜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서 야인 여진 영토로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게 정복전쟁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세력 정찰을 겸해가지고 한번 쟤들 어떤지 솜씨 한번 살펴보자 뭐 그 정도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야인 여진들 가운데서는 노토부락이 가장 강성했어요.
이들 노토부락은 한창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건주의 추장 누르하치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한 힘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얼마 전 해정창 전투에서 조선 기병들을 대대적으로 격파했던 가토는 자신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조선 기병 붙어보니까 별거 없네. 그럼 여진 기병도 별거 없겠구만. 아마 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강성하다는 노토부락을 상대로 거침없이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초기 가토의 노토부락 원정은 제법 성공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노토부락의 여진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본군의 침공으로 잠시 동안 혼란에 빠졌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진인들 입장에서 일본인을 볼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옛날에 이제 고려시대에는 여진인들이 뗏목을 타고서 일본까지 가가지고 해적질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왜냐면은 지금 조선은 여진에 대한 통제권을 상당히 강하게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진이 일본까지 가서 해적질을 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진족 입장에서는 일본인을 볼 일이 없죠, 아무래도. 근데 어디서 보도 못하는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반자의 돌격을 감행해 오니까 여진인들 입장에서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 원체 전투로 단련된 여진인들이라 곧바로 반격태세를 갖추면서 일본군들을 자신들의 영토 안으로 깊숙이 유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초전승세에 도취했던 가토는 이 유인작전에 걸려가지고 무마리만치 노토부락 영토 깊숙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하고는 좀 어긋난 작전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세력 정체를 겸해가지고 한번 좀 실력 좀 보자 했는데 의외로 자기가 이제 승승장구하니까 여기에 이제 맞들려가지고 안으로 쭉쭉 유인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진인들은 충분히 가토를 영토 안으로 끌어들인 후에 사방에서 요격해서 일본군에게 기습을 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러운 기습에 놀란 가토 부대는 많은 사상자를 낸 채 황급히 노토부락에서 철수를 하게 돼요. 하지만 상대는 추격전이라면 역시 이골이 난 여진족들이죠. 가토 부대는 퇴각하는 도중에도 많은 인명피해를 입어야 했으며 결국 본래의 퇴각로를 바꿔서 가까스로 여진족을 따돌린 후에 함경북도 경성에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토의 퇴각로를 갖다 한번 살펴보면요, 회령에서 이제 출발해서 노토부락으로 들어갔거든요. 두만강 건너서 돌아올 때 회령으로 안 들어오고 종성, 온성, 경원, 경흥, 경성부 여기를 거쳐가지고 길주까지 이렇게 두만강 라인을 따라서 동해안 해변가 길로 뺑 돌아가지고 오는 길을 선택을 해요. 왜 이렇게 선택을 했냐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것도 기록에 명확하게 왜 그런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유는 두 가지를 상정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가능성은 너무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도망 나올 때 원래 왔던 길이 끊겨서 원래 왔던 길로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렇게 종성으로 해서 뺑 돌아오는 길을 선택을 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아마도 이제 적의 추격을 따돌릴 목적으로 일부러 저렇게 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뭐 그래서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가토는 노토부락 전투에서 실패를 거두게 되고 길주까지 퇴각을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노토부락 공략에 실패한 가토는 일단 경성을 토착 세력인 국세필에게 맡긴 후 자신은 길주로 내려와서 그곳에 본진을 두며 노토부락에서 입은 피해를 추스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청정이 회령부에 이르러 어쩌고저쩌고 쭉 간 다음에 마침내 군사를 인솔하여 두만강을 건너 깊숙이 노토부락까지 들어가 성을 공격하니 호인이 사방에 일어나 요격하여 사졸들의 사상자가 많았다. 이에 진로를 바꾸어 종성의 무남을 경유하여 강을 건너 온성, 경원, 경흥에 차례로 들어갔다가 해변의 협로를 따라 경성으로 돌아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토가 군사를 인솔해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노토부락으로 쳐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호인이 사방에 일어나 요격했다라고 돼 있어요. 즉 말의 뉘앙스를 놓고 보면은 뭔가 좀 안쪽으로 유인을 해서 포위 선멸전을 시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엿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에 진로를 바꿔서 아까 설명드린 루트로 돌아오게 된 건데 왜 진로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이 안 나와 있어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바람에
원래 이제 진군했던 루트 자체가 끊겼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적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여기저기 이제 돌다가 그랬을 수도 있고, 뭐 가능성은 두 가지겠죠. 기재사초에도 이 내용이 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기재사초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반란민 국경인이 북평사라 자칭하며 군사들을 영솔하고 적을 인도하여 호지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실록에서는 가토가 갔다고 돼 있고 기재사초에서는 국경인이 그렇게 했다고 돼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땐 두 가지를 합쳐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토가 자기가 직접 간지 어쩐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토 부대가 기본 베이스였지만 거기에 국경인을 비롯한 투항한 이제 조선군들이 일부 좀 이제 길잡이로 포함이 돼 있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호지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말하는 호지가 노토부락입니다. 그러나 3일기를 넘어서 여러 호인에게 유인되어 크게 패하고 돌아왔다. 실록에서는 사방에서 일어나 요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재사초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유인작전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노토부락 전투에서 가토가 실패를 하게 되고 일단 본인은 길주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세력을 정비하게 됩니다. 이처럼 막강하게 보였던 일본군이 무모하게 노토부락에 쳐들어갔다가 패퇴당하자 일본군에게 협조하던 경성의 민심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뭐 경성뿐만 아니라 사실 함경도 민심이 좀 어수선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일본군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붙었는데 일본군이 의외로 여진 공략에서 실패를 했다는 거죠. 물론 가토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진심으로 총력전을 벌여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정찰을 하고 온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패배라고 말하면 곤란하다. 근데 말을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좀 뭔가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뭔가 좀 불안한데. 게다가 이제 9월 무렵이 되면은 더 흉흉한 소문이 돌게 되는데 조만간 명제국의 지원군이 화병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함경도의 인심은 정말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함경도는 조정으로부터의 반역으로 완전히 낙인 찍힌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반역의 땅이다라고 낙인 찍힌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여기서 명제국의 지원군이 와가지고 일본군이 패퇴라도 당한다면은 그야말로 분노한 조선 조정에게 함경도는 도륙이 날 판이었다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당시 좀 이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슬슬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일본군의 점령하에 들어가면서 일단 숨죽이고 있었는데 이거 일본군이 패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들고 일어나서 일본군을 몰아내야 때가 아니냐.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저항 세력들은 다시금 세력을 결집하여 의병을 결성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함경도가 일본군에게 넘어갈 당시 많은 관료들이 토착 세력에게 포박돼서 일본군에게 넘겨지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때 뭐 죽은 사람도 있고 잡혀가지고 도매급으로 팔려나간 사람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때 당시 병마평사로 재직 중이었던 병마평사가 약 한 6품관 정도이기 때문에 뭐 아주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하여튼 이제 병마평사로 재직 중이었던 정몽부 같은 경우 평소 사람들에게 좀 많이 인망을 베푼 덕에 가까스로 이 아수라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즉 정몽부에게 평소에 신세를 졌던 사람들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정몽부를 좀 빼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화를 피한 정몽부는 혼자만의 힘으로 이 사태를 반전시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젖어서 경성의 해변가에 위치한 교생 지다란의 집에 숨어 있게 됩니다. 이 지다란도 평상시에 자기가 좀 이제 많이 베풀어줬던 사람이었죠. 자, 그러던 중에 교생 지다란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사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은밀하게 뜻이 있는 무사들을 모아서 정문부를 의병장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문부가 의병장으로 추대돼서 경성 탈환 작전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대략 이제 9월 16일 무렵이었습니다. 9월 16일 저항 세력을 결집한 정문부는 전 만호 출신이었던 강문우를 선봉장으로 삼아서 경성 탈환을 계획하게 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북보 만호 고경민이 행주에서 와서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 군사가 곧 오게 되는데 조정에서는 이미 북계를 역적의 소굴로 판단하고 있으니 외적을 평정한 뒤에는 맨 먼저 토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3인들이 서로 전하며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였다. 그럼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이제 처음에 해정창 전투에서 조선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좀 세상이 종말이라도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뜻밖에도 일본군이 이 이상 북진을 못한 데다가 지금 조선 전역을 다 점령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선 조정이 아직 의주에 버젓이 살아있다는 거죠. 거기다 얼마 전에 가토가 무리하게 여진 영토로 들어갔다가 실패하기도 했고, 또 명의 군대가 지원으로 온다는 그런 소문이 계속 퍼지게 되면서 실제로 조선군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파병을 온 적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거 이러다가 다시 또 뒤집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제 조선 조정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이거 완전 반역으로 찍혀가지고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물이 익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평상시부터 저항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던 지달원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하 사료 내용을 보면요. 지달원이 동지 최배천 등과 함께 몰래 교생들과 식견이 있는 무사를 서로 불러 모으니 그들이 정문부가 있는 것을 알고 모두 그에게 나아가 마침내 정문부를 추대하여 의병장으로 삼고 토병과 장사 수백 명을 모았는데 경성 사람인 전만호 강문호가 선두에서 거느리고 즉시 부성에 이르렀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문부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 뭐 직급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 좀 인망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문부를 의병장으로 추대를 한 후에 강문호를 선봉장으로 삼아서 경성부로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경성을 관할하고 있었던 국세필은 정문부의 의병이 성으로 들이닥치자 바로 성문을 닫고 항전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봉에 섰던 강문호는 곧바로 공성을 시작하지 않고 우선 국세필에게 현재 돌아가는 사세를 설명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종용했다는 거죠. 사실 국세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시궁창인 걸 모르지는 않죠. 이대로 가다가 다시 또 전세가 역전이 되면은 자기들은 지금 역청으로 완전히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마침내 마음이 움직인 국세필이 성문을 열어서 정문부의 부대를 받아들임으로써 경성은 이렇게 무혈탈환이 되게 됩니다. 성 안에 들어섰던 정문부 역시 평상시에 인망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가가지고 굉장히 행정 처리를 잘하는데 정문부는 곧바로 명을 내려서 성민들에게 과거에 저지른 죄는 불문에 붙이겠다고 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국세필에게도 예전의 지위를 보장해주겠다면서 안심을 시키고 인심을 다독이는데 힘을 썼다는 거죠. 이처럼 정문부가 경성을 수복하고 심지어 국세필을 용서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과거에 일본군에게 협조했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순외라고 해요. 순외들이 하나 둘 다시 조선 측으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때 국세필이 예백이라고 일컬으며 병사의 인을 가지고 이를 보면서 태연히 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사가 이르는 소식을 듣고 성문을 닫고 성에 올라 한 거였다. 이에 강문호 등이 화복을 들어 위협하니 국세필이 대적하지 못할 것을 알고는 성문을 열어 맞아들이고 병사의 인을 반납하였다. 정문부가 명령을 내리기를 대소의 병민은 예전에 범한 죄를 문책하지 말라고 하고 그대로 국세필에게 그전처럼 군사를 거느리게 하였다. 물론 정문부가 국세필을 용서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국세필이 끝까지 용서를 받을 수 있냐 하는 거는 좀 별개긴 해요. 왜냐면 나중에 조선 조정이 복귀했을 때 조선 조정 차원에서 국세필을 처단하라고 하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는 한데 정문부가 이렇게 행동을 했던 이유는 만약에 지금 국세필을 여기서 엄하게 처벌을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일본군에게 붙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행동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독이고 다시 조선 측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역시 국세필을 상징적으로 일단은 용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때 돌아온 인물 중에서는 종성부사였던 정현용도 있었어요. 이 정현용은 가토에게 항복하면서 이런 말까지 해요. 나를 사랑하면 임금이고 나를 학대하면 원수다. 누구를 부린들 신하가 아니며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게 사실 정현용이 지어낸 말은 아니고 이게 서경에 있는 문구거든요. 그것까지 인용하면서 정현용이 정말 간지나게 일본군에게 항복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정현용도 이맘때쯤 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사람인데, 정몽부는 이 정현용을 돌아온 탕자처럼 용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장의 자리까지 양보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정현용은 극구 반대를 해요. 자, 이렇게 정문부는 한경도 지역의 의병들을 총괄하는 대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종성부사 정현용이 표를 써서 적을 맞이하여 항복하고자 하면서 심지어 아까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로 그 문구예요. 나를 사랑하면 임금이고 나를 학대하면 원수다. 누구를 부린들 신하가 아니면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겠는가 라는 문구까지 있었다. 물론 이건 정현용이 지어낸 게 아니라 서경에 있는 말씀을 자기가 인용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반란민도 와서 따르는 자가 많았으므로 정문부는 이들을 후하게 대우하자 사람들이 모두 기꺼이 따랐다. 나중에 이제 경성부가 탈환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정현용도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후하게 대우하자 계속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실록에 쓰여 있는 사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정문부가 정현용에게 대장이 되는 것을 사양하였으나 정현용이 두려워하며 감히 맞지 못하고 유생들도 말하기를 본래 의병으로 이름을 삼은 이상 평사의 벼슬이 낮다고는 해도 병사의 아관으로 많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따르고 있으니 의병 대장이라고 칭하여 통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므로 정문부가 애써 따랐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정문부가 정현용이 돌아온 다음에 정현용이 종성부사였잖아요. 육진의 수장 중 한 명이었어요. 나는 이제 평사급이고 정현용이 그래도 육진의 수장 중 한 명이었으니까 정현용 당신이 하시오라고 양보를 해요. 근데 정현용은 이미 일본군에게 투항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정문부가 그 정도의 도량을 보여준 거예요. 당연히 정현용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덥석 받지 못하죠. 그래서 당연히 정현용도 이거를 거부를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평사가 벼슬이 낮다고는 하지만 사실 당신이 그래도 여기서 인망을 많이 얻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신 정도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렇게 함경도 지역의 의병 대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이하 사료 내용을 또 살펴보면은 군사가 도합 3,000명인데 그중에서 날래고 용맹스러운 돌기를 뽑아 선봉으로 삼아 유경천이 거느렸다. 자, 그때 이제 정문부가 거느렸던 의병 부대는 대략 3,000명. 물론 이제 가토의 부대에 비하면은 좀 숫자가 많이 열세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 병사들은 단순히 민간인들이 무장하고 나온 수준이 아니라 해체됐던 육진의 병사들이 꽤 많이 여기에 가담을 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예 기병들도 여기에 상당수 있었다는 거죠. 길주의 외적이 이 소식을 듣고 군사 100여 명을 보내어 성 서쪽에 와서 탐지하게 하였는데 강문호 등이 성문을 열고 나가 공격하여 수십 명의 머리를 베니 남은 적들이 도망갔다. 자, 이렇게 이제 정문부가 경성을 수복한 후 거느린 병력은 3,000명. 이들 중에서는 창조기간에 해체됐던 조선의 관군들도 다소 포함되어 있던 상태였죠. 그래서 정예 기병들도 많았는데 따라서 이제 경성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서 일본군 정찰대가 출몰하자 정문부는 정예 기병을 출격시켜 이들을 섬멸하게 됩니다. 이후 정문부는 북도의 육진 일대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게 되면 곧바로 남하여 일본군의 본진인 길주를 탈환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북도 지역에서 계속 이제 일본군을 밀어붙이게 되는데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갈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 위아래 지금 번갈아 가면서 가고 있는데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지금 어디서 또 이제 거대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흔히 이제 소위 말하는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한 군데죠. 일본군이 이제 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 호남을 먹어야지 이게 게임이 풀린다. 그래서 호남을 뚫기 위해서 다른 루트로 지금 현재 알아보게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루트가 어디냐면은 진주를 함락하는 후에 남원을 경유해서 호남으로 들어가는 길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진주성 쪽으로 모든 시선이 쏠리게 되는데 과연 이 진주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